네, 오늘은 남과 북 모두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로 확실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하기도 했죠. 설을 맞은 북한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전 북한군 장교였던 김정하 통일맘 연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일단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평양을 방문해서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에서 열리는 걸로 정리가 됐죠. 오늘부터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고 판문점으로 예측이 됐는데 내일로 이제 하루 수년됐고, 그렇죠. 그리고 장소도 이제 평양으로 가는.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상황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비건 대표의 만남이 사실 결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그걸 통해서 이제 북미 양 지도자가 2차 정상회담의 의지를 확고히 했죠. 그 다음에 직후에 이제 스톡홀름에서 비건과 최선희 라인이 협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비건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만남은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문안, 그러니까 공동성명의 문안을 조율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지금 주고받을 것 때문에 난산을 겪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스톡홀름에서 많은 의제들이 서로 이제 교환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최종적인 문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평양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적어졌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비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도 높죠. 그렇게 되면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거친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실무 협상 날짜가 계속 이렇게 미뤄지면서 사실 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오히려 내일 평양에서 만나는 걸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거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스티븐 비건 그 특별대표가 서울에 머물고 있는데 내일 평양을 갈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육로하고 항공편이 있는데 지금 최대한 육로가 아니고 항공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여기 판문점에서 개성까지 가는 도로는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평양까지는 아마 3시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시간 한 초 한 초 분박을 두고 더구나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비행기로 최대한 빨리 3, 40분 안에 거리에 빨리 가서 빨리 일 처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개성까지 올라가서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개성 평양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 하지만 그 고속도로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고속도로랑 차원이 다릅니다. 빗물에 많이 패여가지고 도로들이 좀 험악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판문점 때 정상회담 그때 당시 이미 발언했지 않습니까? 도로가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오산으로 해서 오산 비행장으로 해서 이렇게 갈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육로로 가기에는 도로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도로 사정도 좋지 않지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항공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뭐 당일로 다녀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전망이 나오는 것이 이게 평양에서 열리기 때문에 하루로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당일치기라면 뭐 판문점에서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지난 것들 얘기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화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제가 1차 정상회담보다는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큰 얼개만 합의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합의 사항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은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종전선언도 있고 북미 관계 개선을 연락사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의제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혁철이라는 인물로 이제 최선희 부상이 협상 라인에서 빠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네. 김혁철이라는 인물이 카운터파트로 마주 앉는 건 의제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김혁철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로 될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예. 의제가 확산되고 그만큼 복잡해졌다면은 서로 얘기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협상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비건 대표가 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이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제가 많아졌잖아요. 네. 비핵화, 종전선언,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아마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신년사에서 네.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언급을 얘기를 했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연루되어 있지만은 이 문제까지도 포괄적인 의제로 만일에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네. 단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뿐만이 아니라 최선희 부상이나 또 박철도 있었죠. 다른 라인들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관심은 평양까지 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번 2차 북미 정상에서는 1차와는 다르게 뭔가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면은 그 구체적인 성과라는 것들이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성과라는 게 솔직히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진행,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그러한 안내 정도의 어떠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네네. 이전처럼 비핵화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의지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말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 정확한 어떠한 안내문이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솔직히 설득하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자체가 지금 안에서 바깥에서 양쪽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정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북한 내부 사정을 전체적으로 북한의 경제 변화를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사회주의라는 그 전체 테두리 안에서 양파처럼 하나하나 사회주의 껍데기를 지금 벗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의 사회주의 체제 그 본체제에서 기업의 자율성이나 뭐 주민들의 이런 다양한 시장 변화 이런 문제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없었던 B2B 시장과 B2C 시장이 지금 생겨난 것이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대북 제재는 지금 어찌 보면 코너에 몰린 거거든요. 예. 대북 제재가 그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어떤 분들은 지금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절대로 아니거든요. 주도권은 북한이 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우리 쪽에서 주도권을 줬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주도권을 jes을 수도 있다는 예, 겁니다. 예. 대북 제재를 조금만 끌고 나간다면 북한은 거기에서 비핵화 협상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의 압박도 심지어 받기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로 압박받는 거 하나의 사례를 본다면 인권이라는 문제가 북한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탈북민들이 나와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발언을 하면서 인권 문제가 대북 제재의 동반대에 같이 또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북한 소식을 듣고 보게 되면 북한 안에서 북한 보위원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이젠 북한 안에도 돈주들이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돈주들이 자기의 권력, 자기가 돈 자체가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당국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인권 침해를 거론했다는 거죠. 그럼 보안원들이 노골적으로 이제는 내가 오늘 한 게 인권 침해 걸리는 거 아니지라고 물은 게 이제는 공공연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북한 사회의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북한 사회의 변화를 과연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대북 제재 문제에서 잘만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대북 제재 문제를 코드를 내놓고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내놓고 이러한 서로의 양측이 그 내놓은 거래가 맞다면 예. 잘한다면 이번에 좋은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내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물러설 곳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런 서로 상황이다. 막강막한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비건 대표가 지난달 31일 한 대학 강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이번 실무 협상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조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북한이 내놓은 카드는 이미 내놓은 건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 네네.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는 아니고요. 네. 해체 착수를 네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 신년사에서 이제 핵무기의 시험, 생산, 사용, 확산을 안 하겠다. 이게 네. 이제 뭐 비판적으로 보면은 핵 보유국 논리지만 북한식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네. 더 이상 핵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제시한 게 바로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말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비건 대표의 플러스 알파론인 거고. 예. 그다음 미국이 내놓은 건 지금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한다. 또 미국인의 북한 방문, 인도적 대북 지원에서 방문한다. 네. 그러면 영사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그다음에 종전선언 북한이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금강산 개성공단은 한국 정부가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묵인하는 방안까지 있거든요. 여기까지 좀 올려진 카드입니다. 근데 양쪽의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수세고 미국 내에서 대북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훨씬 커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엔 좀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부족한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만큼의 지금 그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말한 것들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효과를 가질 만한 행동을 유도해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로 비건 대표의 플러스 알파는 바로 ICBM입니다. 그러니까 핵물질, 과거의 핵물질, 핵탄도 ICBM 이건 이제 무기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의 일부라도 폐기하거나 미국으로 반출한다 그러면 미국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부분일 겁니다. 예, 그 플러스 알파를 어디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실무 협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비건 대표가 어제는 청와대를 찾았고 오늘은 서울에 머물면서 이 평양 방문을 실무 협상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이도훈 본부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도 잇따라 만남을 가졌는데 1차 북미 회담 때와 비교를 한다면은 이 한미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북한과의 어떤 그 대응 전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1차 때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더 좀 공고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의제가 한국이 관여된 의제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스톡홀름 때 이도원 평화고사 본부장이 최초로 네. 남북미 3자 회의가 있었던 그렇죠. 거고 지금 일단 종전선언은 우리가 포함돼야 되죠. 예.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체제를 언급했거든요. 이 신년사에서. 네. 그다음에 정전협정 당사자 중국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남북 미중으로 의제가 확산이 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을 김정은 위원장이 열겠다고 확고하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네. 문 대통령도 화답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도 미국에서 대북 제재를 풀기 어렵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는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의제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이번이 지금 한미 간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두고 논의가 더 긴밀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자, 뭐 어떻게 보면 협상 내용이 좀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좀 더 가시적인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무 협상이 내일 이루어지게 될 텐데 과연 어디까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계속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민족 대명절인 설이니까 설 얘기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물론 실무 회담 준비도 한창이겠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도 오늘이 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대표께서는 북한에서 설을 직접 보내보셨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어떤가요? 북한의 설은 대체로 무조건 신정을 위주로 세고요. 음력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76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음력설을 거의 못 세봤습니다. 예, 그리고 2003년에 김정일 지시로 해서 음력설이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력설을 못 센 그 공백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특히 30, 40대 저희 세대들이 그 음력설의 기억이 거진 없어요. 그리고 음력설에도 솔직히 학교에 간 적이 많았거든요. 설에도 학교를 갑니까? 그러니까 음력설 자체가 빨간 날로 표시 안 되고 음력설이다라고만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모든 일과가 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신정의 모든 제사, 특히 신정의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우리 조선민족 풍습이. 12월 31일 밤 12시에 제사를 지낸 오랜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음력설이 바뀐 다음에도 그 제사의 풍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가 음력설에도 인사하러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에는 다니는데 음력설엔 인사하러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서 신정을 진짜 설이라고 하고 음력설을 가짜 설이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설 명절을 맞아서 인민들에게 고기 쟁반 국수 그리고 평양냉면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사실 설날에 떡국을 먹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북한 자체도 떡을 먹는 문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좀 다르고 이 노동신문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노동신문에서 지금 나온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옥류교원에서 이 쟁반국수하고 평양냉면을 포장해서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류관에 방문하는 걸 평양시 시민들에게만 찾는 그 옥류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픈하는데 그 찾는 사람들이 무작정 다 못 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옥류관 자체에 그 옥류관 가서 국수 먹는 게 표로 다 전표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평양시 각 구역마다 자기 인민반마다 모범 세대들 그리고 공장에서 일 잘한 사람들 그런 가정에 그 세대당 표 몇 개씩 이렇게 배송표로 나갑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오픈을 한다라는 뜻을 솔직히 이 사람들 봉사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건 봉사가 아니라 그냥 장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음력설에 북한에서의 설에 먹는 떡의 문화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송편이나 절편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설에.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여기고 돈이 조금 있는 집들이 설기떡이나 다양한 떡을 또 좀 찰떡이나 이런 걸 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이번에 찰떡하고 설기떡도 했어 하면 자랑이에요. 애들은. 그러면 다른 집에서는 우리 집은 송편하고 절편만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문화, 이게 차이인 거죠. 부의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부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떡국에다가 꽁고기를 넣어서 떡국을 끓여 먹었다 하면 그 집 정말 잘 사는 집이고 꽁고기가 없어서 꽁 대신 달기라고 닭고기를 넣어서 떡국을 해 먹었다 이러면 그 집 또한 잘 사는 집인 겁니다. 그래서 떡국을 만약 못 해 먹을 때에는 대체로 닭고기 넣고 만둣국을 또 해 먹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의 차이가 상당히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음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도 떡국을 압니다. 근데 떡국은 부자들이 먹는 음식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떡국이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다. 저도 이제 탈북하신 친구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돼지고기 아무리 비싼 거 사줘도 좋은 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소고기는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은 평생 먹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떡국의 육수는 소고기거든요. 그다음에 그 부족한 쌀이 떡이기 때문에 떡국을 알긴 아는데 대체로 떡국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만둣국이나 이런 걸 해도 소고기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꽁이나 닭이 들어가고, 아니면 돼지고기를 배급을 하면 이제 돼지고기를 넣고 국을 끓이는 거죠. 많은 양을 끓인 다음에 그걸 국으로 만들고 고기는 이제 꺼내서 썰어서 이제 먹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전통 문화는 남아 있는데. 북한의 특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변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우리의 전통 문화에다가 이제 그 각 가정마다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군대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도 군대에서 이렇게 설 되면 좀 특식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북한군은 어떤가요?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설 되면 일단 돼지고기국이 나오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돼지고기국이 아니라 돼지고기 한 킬로를 큰 가마에다 넣고 거기에다가 한 200명, 300명이 먹을 무, 야채를 썰어였습니다. 돼지고기 그래서, 약간 맛만 나는 정도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물 자체가 전체로 돼지고기 국물 맛이 나요. 그럼 고기는 건져서 그다음에 다 썰어서 한 그릇마다 2점, 3점씩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북한 군인들이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1인당 떡 2쪽 내지 3쪽 나오고 뭐 귀할 때는 어떤 때는 사과 이런 언사과라도 그러니까 우매다 여놔서 제대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기가 뭐 너무 좋지 않고 이렇게 냉장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땅을 파서 우매다 가다 넣거든요. 그러면 그 우매 사과들이 대체로 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사과를 얼려놓고 조금 괜찮은 사과들은 장교들이 다 뒤에서 빼먹고요. 그래서 병사들 같은 경우 가장 그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그리고 명절날에 부대에서 내준 곳 외에 가장 북한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비상금을 올해 많이 이런 저택에다가 자기 부대 외 밖에 민가에다가 비상금을 좀 많이 챙겨 넣었습니다. 비상금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다양한 물자들은. 그러면 명절날
거기에 나가서 그걸 딱 끌어다가 각자 넣고 이렇게 자기네식만의 이렇게 파티를 하고 네. 부사관들은 부사관들의 파티가 있고 병사들은 병사들의 파티가 있고 장교들은 장교들만의 파티가 있습니다. 그럼 예. 난 이번에 비상금에 야 이번에 내가 소주 세병 낼게 이러면 예. 그것이 엄청난 비상금이고요. 야 나 이번에 고춧가루 좀 낼게. 예. 난 기름 낼게. 난 이번에 고기 조금 후방부에 가서 얻어왔어.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들만의 그런 식의 파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는 모든 명절에 일주일 전후가 100% 특별 경비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술을 마시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군무에 나가는 사람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술을 마시지만 또 교대제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예. 그 문화는 솔직히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좀 약간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그쵸. 설을 즐기는 그런 마음이나 문화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도 뭐 민족 대명절 이동이기 때문에 귀경 귀성 차량이 몰려서 뭐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북한도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북한은 솔직히 이런 대중교통 자가용 차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 거진 없고요. 예. 열차들 같은 경우에는 꽉 맵니다. 그러나 열차들이 설날 당일에는 대체로 텅 비어 있습니다. 예. 사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여행의 자유가 거진 없지 않습니까? 예. 없기 때문에 첫째로 여행 증명서 내야죠. 여행 증명서 한번 내는데 거기에 돈 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친척집 방문하는데 친척집 가서 내가 맨입으로 가서 먹게 되면 그거 쫓겨나요. 네. 솔직히 뭐 민심이 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먹고 사는 일이 모두가 힘드니까 그렇게 문화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니까 명절집에 가더라도 내 먹을 걸 내가 지고 가면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어렵다 이러면 그냥 내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편안히 지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설날 아침에 특히 이런 세뱃돈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네. 세뱃돈을 솔직히 남자들이 많이 받습니다. 어. 그리고 설날 아침에 음력설도 나중에 음력설 오픈된 점에야 북한이 공식 인정한 다음에도 네네. 음력설하고 양력설 그 모두가 다 설날 아침에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남자 아이면 그 해 대박 난다. 그런데 여자 아이면 재수없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오래된 미신인데요. 그래서 예. 저도 어려서부터 설날 아침엔 어디에도 못 가고 딱 집에 붙잡혀 있고 오빠만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세뱃돈도 받고 떡도 받아오고 이런 걸 했거든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거기는 좀 많이 남아 아직 있는 것 있고 같은데요. 그거는 예. 아마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우리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흥미롭게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북한의 경제 상황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 의원님,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의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특별히 심각한 건 아니고요. 뭐냐면 원래 심각한데 그동안 이제 북한이 석탄이 수출의 주력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로 돌려서 북한의 화력 발전소들이 주로 석탄을 뗍니다. 예. 그러니까 석탄을 떼면서 전력 공급이 좀 낮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수가가 수출가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캐내면 캐낼수록 적자니까 예. 그게 이제 올스톱이 돼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대북 제재의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핵심적으로 지금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원산 갈마 해양 네네. 관광지구도 골조만 만들어지고 내장 공사는 모두 스톱이 됐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건 다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로 인해서 사실 뭐 지금 표시는 안 나지만 예. 아까 뭐 옥류관 얘기 나왔지만 예. 많은 북한 주민들은 아마 추운 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사실 신년사에서도 전력 생산을 늘리는 게 올해 과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예.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전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면 사실 뭐 이렇게 설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밝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전력 문제가 서민들한테도 바로 직격탄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 명절날에 떡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예. 떡가루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떡방앗간에 줄이 한 일주일 전부터
꼬리를 내고 그 줄을 서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는 애들은 당연히 그 떡가루를 떡방아 내기 위해서 그 떡방아 간에 줄을 서는 게 바로 이 전력량 때문에 이런 환경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 전력난 문제가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로 이 심각한 문제, 이 전력난을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네. 문제가 모든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이제는 북한도 IT 기술을 많이 선호를 하는 세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명절 공급으로 불이 이제는 전기가 명절 공급으로 공급된 게 이제는 10년,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빨리 경제 발전을 일으키려면 예. 북한이 지금 뭐 ICT 기술이나 CNC화나 이런 다양한 정보 기술화 문제가 전기가 있어야 그게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전기가 없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전기 자체가 남발이 솔직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ICT 기술로 해서 국가 전력 통제 시스템을 불야격이라는 국가 전력 통제 시스템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기가 있어야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문제가 결국은 대북 제재로 다 연결이 됐다고 그렇죠. 그들은 생각을 예. 하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는 정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문제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계속해서 이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바로 그 중요한 간극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게 대북 제재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먼 미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쪼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예를 들면 아까 전략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여명거리니 뭐니 해서 70층짜리 50층짜리 아파트를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요. 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을 버스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수돗물도 안 올라가요. 예. 양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명절날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자가용은 없으니까 기차를 타야 되는데 네. 북한 기차의 대부분은 전철입니다. 근데 전력 공급이 가다 끊으니까 지금 출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면 며칠 전에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력이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그림은 경제 발전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장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가 지금부터 해제가 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먼 미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상당히 지금 큰 거죠, 양측 간에. 이 큰 차이를 그러면 이 뭐 실무 협상이라든지 이런 단기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좁힐 수가 있을까요? 결국 비건이 말하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게 그렇죠. 볼턴 국가 그 안보 부장관이 얘기했던 네네. 바로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예. 아마 억울할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안 풀리는 게 뭐냐면 미국과 국제사회 미국민들이 북한을 계속 의심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럼 예. 획기적으로 신뢰를 형성할 만한 파격적인 비핵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기급 과거 핵입니다. ICBM, 핵탄두, 핵물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건 내놓고 싶지 않거든요. 네. 끝까지. 이걸 내놓으면 협상 레버리지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고 네. 성과는 나오겠지만 예. 이게 중요한 전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파격적인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신뢰 형성이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관건이고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김정은 대해서. 대표가 보실 때는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풍계리 폭파 그거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게 네. 이미 풍계리에서는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어차피 쓸 수 없는 걸 폭파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비핵화에 첫걸음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북한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영변 핵시설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그럼 기존에 만들어진 그 핵무기는 어쩔 거냐? 그 핵무기는 언젠가는 우리한테 쏠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라는 문제에 북한이 대답을 줘야 된다는 예. 거예요. 이번에 2차 핵실험에서 2차 지금 정상회담 이 준비 문제에서 만약 비건 대표가 이자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한 뭐 ICBM 폭파라든가 이러한 무기의 해체 문제, 이거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뭔가를 내놓는다면 그때는 북한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아마 돌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 북한이 과연 그걸 내놓을까 하는 문제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내일 평양에서 북미 실무회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전 북한군 장교였던 김정하 통일맘 연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